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이번 주 온라인 수업 동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팩별로 진도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부분이 나오면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부분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부터 전두환 정부가 끝나는 6월 항쟁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과 많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이 나오는 연도가 1972년도입니다. 이 1972년도에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나오는 가장 큰 시대적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즉 냉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라는 사람이 1969년 한 독트린 외교적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외교적 선언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냉전을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하면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지만 이 팽팽한 긴장감이 조금은 풀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를 직접 방문할, 그것도 중국을 직접 방문한 사건도 있었고, 이 외교를 우리는 핑퐁 외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냉전이 완화되는 가운데 그 냉전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7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7.4 남북공동성명, 6.25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로 처음으로 남과 북이 어떠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에서 3대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통일 파트를 학습할 때 다시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냉전이 완화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 박정희 정부는 안정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독재를 유지하는 데 유리했을까요? 아니면은 불리한 상황이 올까요? 당연히 불리한 상황이 오겠죠. 왜? 박정희 정부가 처음 등장한 5.16 군사정변부터 그들의 명분은 우리나라에서 반공국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권을 유지해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삼선 개헌을 할 때도 우리나라 남북 간의 긴장감의 토대로 내가 한 번만 더 대통령 한다라고 하면서 69년도에 6차 개헌을 진행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냉전도 완화되고 통일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부가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 명분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게 앞뒤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가 독재할게. 즉 과거에는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군인인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켜줄게. 이제 72년부터는 우리나라가 통일될 수도 있는데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하나로 더 똘똘 뭉쳐서 이 사회주의의 세력 확대를 막아야 돼. 조금 분명히 내용은 다르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본인이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2년도 10월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7차 개헌이죠. 유신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져서 대통령제로 쭉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싹 다 뜯어 고쳐집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반쪽짜리 정부라고 하지만 가장 큰 의의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왕조 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 정치로서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우리나라의 대표를 선출한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월 유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또다시 왕조 체제로 돌아간다. 즉 한 명에게 왕이라는 존재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월 유신에는 대통령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모든 것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박정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적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민주주의라는 학문은 분명 서양에서 들어온 건 맞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 그전에 삼국시대까지도 보면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외세와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런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하되 한국적으로 해야 돼. 즉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데 그 대표를 왕처럼 모든 권력을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똘똘 뭉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먼저 행정권을 장악합니다. 우리나라의 그전에 4년 그리고 중임에서 3번까지 하던 대통령을 이제는 6년 그리고 중임 제도를 철폐해요. 기간이 길어지고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선제, 간접 선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간접 선거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근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쉽게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팬클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2,500명 정도 장충체육관에 모아놓고 나 대통령 될까요? 네! 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통해서 박정희가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행정권은 내가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입법이에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임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뽑힌, 대통령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은 우리가 유신정의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어쨌든 대통령의 편에 3분의 1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야당의 어떤 법안도 3분의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중 절반만 여당에서 뽑힌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은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죠. 이렇게 입법권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으로 긴급조치권,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을 헌법 위에 만드는 거예요.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권력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헌법 개헌이 유신 헌법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 야당이라든가 학생들의 반대 움직임이 있었겠죠. 먼저 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대통령, 야당 의원이 유신 반대 운동을 일본에서 펼쳤어요. 근데 이 일본까지 중앙정보부 요인들이 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에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출되게 되죠.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그 민주화 열사였던 장준하 이 선생님도 유신 반대운동의 서명운동을 진행하다가 매일 걷던 산책로에서 실족사, 발이 미끄러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시위가 있을 때 이 학생들이 시위하는 것도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해서, 즉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데 이 인민혁명당이 북한이랑 내통을 했고 그것이 학생 시위를 조장했다라고 고문에 의한 거짓 진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혁당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150명 정도 재판에 앉혀놓고 그중 8명은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16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는 사법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실제로 이거는 사법권의 실수라고 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 운동도 모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긴급조치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억누르고 힘으로 제압을 했죠.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72년도에 한번 대통령이 됐고 78년도에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79년도 이제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이 오게 되는 그 해예요. 먼저 YH 무역회사라고 있는데 이 YH 무역회사의 여공들이 이 근로자에 대한 기본 생존권을 가지고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투쟁을 막기 위해서 역시 공권력이 투입이 됐겠죠.
그래서 이 공권력을 피해 이 YH 여공들은 야당 당사에 가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야당 당사까지 들어온 공권력에 의해서 피하다가 한 여공이 실제로 투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에 비판하는 김영삼 야당 총재를 국가에서 제명시켜버리고 진짜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힘으로 누르는 상황에 부산과 마산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이제 항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서 이 항쟁 시위가 커져가니까 박정희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대보를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차지철, 김재규와 술을 한잔 하다가 우리가 영화에서도 나오죠. 남산의 부장들 그런 영화에서 나오듯이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당하고 이 박정희 정부의 18년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박정희 정부의 독재 정권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또다시 민주주의가 오는 듯 했는데 그러면서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오는 듯 했는데 12월 12일 신군부라고 부르는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군인 세력들이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듯이 그와 유사한 방법과 유사한 명분으로 또다시 군인들이 이 나라가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980년 우린 이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불러요. 서울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봄에 새싹이 올라오듯이 민주화를 위해서 차가운 겨울 유신을 끝내고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이런 시위가 점차 커지자 결국에는 5월 17일 전국에 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은 이것도 역시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전두환 정부는 하나의 본인들이 어떤 정부를 운영할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시로 내려가요? 광주라는 도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가만히 있던 시민들을 우리 계엄군들이 마구 공격을 하고 학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광주 시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해요. 그래서 시민군을 조직해서 저항을 하니까 이 전두환 정부는 이런 것들을 언론에 조작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광주의 폭도들이 역시 북한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권력을 잡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 전에 4.19 혁명 그리고 이후에 배울 6월 항쟁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저항을 했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지만 이런 것도 결국 공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전두환은 박정희가 그랬듯이 똑같은 루트로 똑같이 정부 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삼청교육대 이거는 군대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 끌고 가서 인간의 그 밑바닥 인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유린하면서 사람들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이런 시설도 만들고요. 언론도 통폐합시켜버립니다.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 언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폐합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언론사로 묶으면서 언론도 국가에서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을 스스로 하야하게끔 만들고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뽑히게 됩니다. 왜 통일주체국민회의예요? 아직 유신헌법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가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두환 정부의 특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은 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8번째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헌의 가장 중심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그 전에 박정희 정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8차 개헌을 통해서 유신헌법을 손을 봅니다. 그러면서 중임 철폐하는 것을 아니라 이제는 단임 대통령은 한 번 할 수 있고 기간은 7년이라고 늘어놓습니다. 결국에는 4년 2번 하는 거랑 크게 다른 건 없죠. 그래서 7년 단임
간선제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 간선제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원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 간선제의 이름을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이름만 바꿔요.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체육관에 본인을 좋아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8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은 81년도에 다시 재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당선이 돼서 7년간 한 번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가 나오면서 제5공화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전두환 정부의 가장 큰 특징들 한번 큰 그림을 이야기해 줄게요. 먼저 국민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건 뭔가 자유롭게 해줘요. 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던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학원 교복 자유라. 학생들, 너네 교복 입고 공부하고 학생들이 그러면 안 돼. 고등학생들 교복 입지 말고 멋부려. 사복 입고 다녀. 그리고 뭐 학교도 너네 뭐 배우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배워. 너네 과외도 하지 마. 학원 교육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 통행금지 폐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른들도 야, 밖으로도 놀러 다니고 통행금지도 없애줄 테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놀아 라고 하면서 풀어주는 거죠. 하지만 이 이면에는 어떻게 해요? 억압이라는 게 있겠죠. 어떻게 억압을 합니다. 억압을 하냐면 먼저 언론을 통제해서 보도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요. 즉 국민들을 언론을 통해서 속이기 위해서 보도지침이라 그래서 오늘 신문기사에 땡땡땡 단어는 쓰지 마 라고 지침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떤 전두환 정부에 대한 비판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 보도지침 오늘 몇 월 며칠 박영국에 대한 기사는 내지마 라고 하면 어떤 언론사 방송사에서도 박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국가에서 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 뭐 학생들 뭐 이런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다 억압시키면서 이 권력을 잡고 국민들은 풀어주는 척하고 이런 식의 이 양극적인 이런 정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박정희 정부는 운도 좋았어. 이건 경제 파트에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은 이때는 3조 호황의 시대라고 해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그냥 국가가 뭘 하면 경제 성장이 쭉쭉쭉쭉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속이기 쉽게끔 이렇게 만드는 상황, 배경도 되겠죠. 자, 이런 전두환 정부가 81년부터 7년간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6년, 87년에 이제 그 다음 정부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전두환은 이야기는 해요. 내가 한 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번 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어디서 선거를 계속하고 있죠?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단체에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을 물러난다라고 해도 다음 대통령을 누굴 만들지 지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과 같은 세력인 누구를 대통령을 시킬까요? 당연히 노태우를 대통령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 대선 7년 후인 87년, 88년 이 대선에 이제 대학생들, 학생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나옵니다. 야, 너가 7년 단임 한 번 한다라고 했지만 대통령 간선제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너와 똑같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게 뻔한데 안 돼. 이제 국민에게 직선제,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줘. 헌법을 개헌해.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그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86년도에 부천에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나요. 여자를 상대로 매질을 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성고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87년도가 됐을 때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남영동의 그 고문실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이 대학생이 죽었는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해요?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너무 마음이 심약해서 우리가 뭐 좀 물어보려고 해서 대답을 잘 안 하길래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놀라고 헉 하고 죽었다. 심장마비 이렇게 죽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가슴에 선명히 드러난 멍자국 그리고 폐에서 발견된 물고문의 흔적
이러한 것들을 한 의사가 양심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의 시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두환 정부는 물러가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어요. 그 기름을 붓는 사건이 4월 13일 날 전두환이 호헌 조치라는 것을 발표해요. 지키겠다. 헌법을 지키겠다. 즉 나는 이 8차 개헌 7년 단임의 간선제를 헌법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국민들 앞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6월 항쟁이 커져가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커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외쳤던 구호,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위가 점차 확대가 되고 커져가니까 6월 29일 그 다음 대통령 강력한 후보였던 노태우가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9차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임기, 그리고 단임 횟수 1번, 그리고 대통령 국민들에 의한 직선제 선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9차 개헌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차 개헌으로 뽑혔던 대통령이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7명의 대통령 정권이 저 헌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차 개헌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제가 어떻게 쭉 바뀌어 왔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날 때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그 현대사의 대통령 흐름을 간략하게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하면은 현대사의 큰 정치 부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9차 개헌까지 어떻게 쭉 정부별로 변화하게 됐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